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참팟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참팟은 더더욱이나 정규 편성 외에 특집 편성, 호해라고 하죠. 호해. 이제는 어렸을 때 호해요 하면서 신문 뿌리는 거 생각납니다. 큰일 있을 때. 그만큼 지금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큰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지금 허가가 나와서 뭐 정말 이제 의료 민영화는 의료 영리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과 일종의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참팟 특집으로 의료를 민영화한다고요? 안 된다고 전해라. 이걸 주제로 저번에 우리 임상실험 토크쇼 했을 때 출연해서 큰 인기를 모았던 닥터정, 우리 정영준 박사님이 또 우리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예, 정영준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제 박사는 아닙니다. 아니, 닥터정. 그러니까. 예, 석사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는 그냥 다 의사를 그냥 닥터라고 부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그 학력 부풀리기를 온몸으로 거부하시는 우리 정영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닥터정은 확실합니다. 박사가 아닌 의사 닥터. 예. 자, 우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근에 한국일보에 육아 분투기를 연재하고 계시는 아주 인기 칼럼니스트입니다. 김남희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상금 변호사이면서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책도 2권이나 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럼도 연재하시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자, 오늘 시작은 이렇게 산뜻하게 했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이 뭐 혼용무도한 정권이다, 아주 난리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건 뭐 진직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나쁜 짓 저지르는데 드디어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영리병원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녹지병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도. 아니, 이미 병원 다 영리화된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의료법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녹지병원이 지금 최초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정영준 선생님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의료법상으로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 대부분의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병원 내에서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쓰도록 이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도 있고 그 병원비 걱정을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좀 덜 할 수 있는 나라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수익을 추구하거나 병원이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끊임없이 영리병원 저지 활동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자본들이 병원이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리병원 그 추진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여러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대나 허용이 안 되니까 약간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투자 자유화 구역인가? 네, 경제자유구역. 네, 경제자유구역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우회적인 그 규정들이 생기다가 제주도에 좀 근거 규정이 법으로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도는 계속 안 됐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제 녹지병원이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미 병원이 상당히 영리적인 모습을 취한다 해서 다 영리한 거 아니야? 재벌 대기업 다 진출해 있고,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뭐 투자라든지 수익 배분이나 여러 가지 자본주의 영리 사업과는 다른 공공적 규제라든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풀린 일종의 사실상 자본주의 기업처럼 마음대로 투자도 하고 수익 배분도 하고
당연 지정제도 이 병원에서는 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런가요? 그렇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그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켜왔던 그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들을 공공적으로 그나마 유지했던 그것이 허물어지는 기초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자, 일단 우리 김남희 팀장님 소개를 해주셨고 정영준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많을 때 현재 녹색병원 의사도 하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 아, 예, 저는 뭐 생업은 원래 환자 진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직접 현장에서 진료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 일도 하시고 우리 참여연대 사회복지원 일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김남희 팀장님 이제 개요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공병원 비율도 매우 작고 안 그래도 의료비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재벌 대기업이 다 이미 사실상 병원을 뭐 삼성, 현대 이렇게 경영하고 있어서 예. 녹지병원 하나 생기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지금 저희는 어쨌든 병원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도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번 조치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일단 보면 영리병원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나 뭐 제주도 이런 특별 이런 지자체 같은 곳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병원이 하나도 못 들어선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위험성을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영리병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뭐 명목상은 뭐 외국인을 위한 뭐 정주 시설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또 뭐 첨단 뭐 선진 의료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다 거짓이고 실제와는 다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상 그러면서 계속 나온 이야기가 내국인 전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된다. 예. 예, 그 시작으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은 이게 12월 18일에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 허가를 하니까 19일에 조선일보에서 아예 사설로 이 국내 영리병원 허용해야 된다. 외국인 이런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는 건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사설을 아예 대담하게 실었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 영리병원으로 이제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사실 이 병원 하나는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좀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일단 그 제주 녹지국제병원으로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타격이 바로 오는 건 아닌데 그 뚝이 허물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다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그 판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시장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내용들. 뭐 의료 쪽으로는 이제 최근에 또 의료 광고 규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자율 규제를 해야지 행정 규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지금 의협 중심의 규제도 지금 허물어진 상태거든요. 의료 광고 규제도 위헌이다 해가지고 위헌이 된 거죠. 이미 지하철이나 우리 무슨 잡지나 보면 의료 광고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그것마저도 더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예. 자, 약간 점검을 해보면 12월 18일 날 처음으로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승인됐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근데 바로 이어서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일단 외국인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영리병원은 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그 내국인 이용할 수 있게 한 거는 2007년에 다 그렇게 허용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 경제자유구역에 이제 국내 병원이 아닌 거죠. 외국인들이 50% 이상 투자하는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풀어서 내국인이 그냥 다 투자하는 그리고 그냥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곳곳에 어디든지 다 영리병원 차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조선일보 주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실은 공익법원이라는 병원이 사실 재벌대기업이 다 이미 소유하면서 너무 영리화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빗장까지 다 풀어서 아예 건강보험 적용도 안 받고 병원을 아예 돈벌이 수단으로 완벽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다 풀자. 이게 조선일보 이제 주장인데. 예, 맞습니다. 그 시작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이제 국내 영리병원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제 위헌 소송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분명히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예, 그걸 준비하고 재벌이나 있습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예.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지금 네. 뭐 병원협회라든가 중소병원협회에서는 영리병원 허용해달라고 이미 이야기한 지가 네. 그것도 거의 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병원이나 가면 건강보험 일단 무조건 적용받고 보험료에 상당한 지원을 받고 조금만 자기 부담금을 내잖아요. 이제 그 체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겠네요. 곳곳에 그런 병원이 생기면. 그 체계도 허물어질 수 있고 이제 의료비 자체가 예. 영리병원이라는 게 이제 영리병원 자체만 의료비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영리병원이 일반 병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예. 뭐 이제 뭐 태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이제 외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이고 그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리병원이 이제 1980년대부터 또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이나 공익병원들의 의료비까지 같이 덩달아 올리는 이런 흡혈귀 효과라고 하는 이 뱀파이어 효과를 예. 기록한 논문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예. 사실은 영리병원 자체가 이제 의료비를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른 의료비들도 많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미 이 영리병원 1호 전에도 뭐 의료법인들이 무슨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무슨 메디테일 사업을 하게 해주고 뭐 호텔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통과돼서 우리 김남희 팀장님이 직접 의료법 위반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뭐 고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같이 반대하면서도 반성이 되는 게 일단은 외국인만 그 경제자유구역에 특히 제주도로 관광을 외국인 대상으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국인도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건 점점 심각한 균열이 있겠네요. 반성을 해보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게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계속 의료를 민영하고 영리하려고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조치들 우리 김남희 팀장이 적극 반대했던 거 있잖아요. 저기 부대시설 허용이라든 요거 네.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정부가 영리병원은 이번에 1호지만 그전에도 계속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예.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주장했던 근거가 병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소병원들에 돈을 벌게 해주면 그 병원 사정이 나아진다는 그런 근거를 들면서 의료법인의 이제 부대 사업을 굉장히 넓게 허용해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허용해준 게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환자 대상으로 하는 뭐 그 의료 기기 판매업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넓혀줬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병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결국 환자들로 하여금 돈을 더 쓰도록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병원이 돈벌이를 환자들 대상으로 하게 해주는 걸 열어주는 거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들이 이제 돈벌이를 더 치중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뭐 의료기기 같은 걸 더 구입하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당장 나타날 수가 있죠. 더군다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이게 좋다고 사라고 하면 그거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더 낫다라고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해왔는데 결국은 뭐 그 법도 그 법으로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했고 이번에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뭐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료비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니까 내국인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시장일 뿐이고 영리병원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정말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좋은 의사나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다 영리병원에 쏠릴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돈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제 좀 충분한 상류 뭐라 그래야 되지 고소득자라는 이런 사람들은 영리병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서히 아무튼간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하고 철도 민영화 이런 반대가 굉장히 압도적이니까 노골적으로 못하면서 병원이 부대 사업을 하게 해주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통과는 안 됐지만 우선 앞으로 뭐 원격 의료를 하겠다 뭐 이런 또 조치도 계속
발표가 되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어쨌든 승인이 됐다. 뭔가 어쨌든 그 감이 오는데요. 계속 의료를 돈벌이화해서 또는 병원에 투자하거나 병원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민의 건강뿐이나 의료 공공성이 아니라.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저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병원이나 의료원도 공공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느낀 거 아닌가요, 정영준 선생님? 예, 그러니까 정반대인데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아주 쉽게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영국이나 쿠바처럼 의료는 좀 사회주의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여론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사회주의라는 표현 안 써도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좀 쉬운 말로 아주 공공적으로 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여론하고 역행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외국 이야기 하셔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뭐 OECD 국가 중에 한국보다 의료제도 나쁜 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멕시코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멕시코. 최근에 뭐 OECD에 이제 들어온 뭐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들 제외하면 예. 뭐 국가 부도 사태 비슷하게 난 그리스보다도 한국 의료제도가 더 안 좋은데 예. 여기서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그 부담 체감 그 의료비가 높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멕시코, 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못난이 삼형제인데 못난이 삼형제. 못난이 삼형제입니다. 의료 못난이 삼형제. 미국, 멕시코, 한국. 예. 예. 뭐 따옴표 뭐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남부 유럽 국가들도 의료는 다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에서 다 관할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건강보험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병원에 가서 돈을 내는 돈이 아주 적죠. 뭐 이런 이제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영리병원까지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참 진짜 개탄할 노릇입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도 우리가 큰 병 걸리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작은 병이어도 자기 부담금이 꽤 비싸가지고 그것마저도 자기 부담금마저도 부담돼서 안 가는 계층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아예 안 가는. 예, 병원비 맞습니다. 아끼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법은 안 나오고 오히려 계속 병원에게 병원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정책이 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악화되면 이른바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시코 다큐멘터리 시코 있었잖아요. 예.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박근혜 정부가 의료를 영리화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이제 뭐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먼저 아까 메르스 사태 이야기하셨지만 한국은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불려서 국가가 운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병원이 기간 수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의료 시설 중에 5%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95%가 다 사실은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께서 뭐 일반 병원들도 다 영리 추구하는데 뭐 영리병원이랑 뭐가 다를까라고 이제 가끔 이야기할 수 있고 영리병원 주장하시는 분들이 TV나 라디오 나오면 항상 지금도 병의원들이 다 영리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그런 병원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건강보험 자체의 보장성이 낮아요. 보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강보험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이 높은 거고 그 외에 이제 비보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체감 의료비 자체를 많이 떨어뜨려 주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국이 아까 이제 뭐 김남희 팀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대로 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두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병원들이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더라도 비영리 법인들만 할 수 있어서 거기서 번 돈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못하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이 민간 병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환자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뭐 건강보험에 어떤 지금 뭐 보장성을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많이 흑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뭐 재정 전망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핑계를 대는데 실제로 의료비가 이렇게 영리병원이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이 아닌 진료로 건강보험 진료액의 뭐 3배, 4배, 5배 특히나 뭐 이제 송도에 당시 영리병원 처음에 한번 들어오려고 했던 뉴욕 장로교 병원 같은 경우에 뉴욕 장로교 병원이라는 뉴욕 장로교 병원. 이 병원이 미국에서도 꽤 큰 영리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이제 장로교가 들어있지만 영리병원입니다. 이 영리병원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2005년 7년에 이제 3년간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낸 바가 있는데 송도에 들어올 때 기존의 이제 수가의 5배에서 7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비를 치료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맹장 수술을 보통 뭐 네. 지금 하면 이제 뭐 전체 총 의료비가 200~300만 원 나온다고 쳤을 때 네. 거기는 처음부터 이제 2천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맹장 수술 2천만 원이 괴담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뉴욕 장로교 병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의 수가가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인들하고 장애인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 국가에서 정해주는 의료 수가를 받고 국가에서 대부분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제 맹장 수술 메디케어 수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영리병원은 여기서 보통 900%에서 1200% 9배에서 12배를 높게 받은 걸로 다 되어 있거든요. 최근 보고서를 봐도.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하여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의 기존 이제 저희의 그 건강보험 가격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건강보험 제도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도 민간보험 많이 들고 계시는데 당연지원자가 해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칠레입니다. 칠레가 원래 1970년대까지는 거기도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었는데 칠레는 이제 그 피노체트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영리병원 들어오고 병원들 다 민영화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 공보험에서 그 재정적으로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자들이 또 헌법소원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싶으니까 공보험 체계만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저는 민간병원, 영리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다른 보험, 그냥 민간보험만 하나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칠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위 30%는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하위 70%는 공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보험 당연히 상위 30%가 빠져나가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험료 많이 내는 계층이 줄어들으니까. 그렇게 돼서 공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들은 열악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점점점 그 열악한 수준과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의 어떤 수준이 그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정말 가난하지 않으면 웬만한 민간보험 들어서 영리병원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면서 칠레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도 딱 느낌이 바로 미국처럼은 안 가겠지만은 잘못하면 칠레처럼 갈 수 있겠다. 만약에 이제 내국인도 투자하는 영리병원이 여기저기 생긴다. 근데 거기는 건강보험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부자들은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그쪽에 가서 치료받겠다 하는 사람 생겨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들도 양극화가 될 거고 갔는데 보험이 안 되는 병원도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저도 동네에서 전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병원 무조건 가잖아요. 아픈데 그럼 다 건강보험 다 적용되니까 이런 장점도 사라지고 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근환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미국 살았을 때 생각이 잠깐 나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 유학생들 아프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치료비가 엄청 비싸. 네, 그게 보통은 이제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험을 들게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은데 이제 그 미국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 학교 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일반 사보험 미국의 사보험사들이 임신 상태면 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제 출산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학교 보험이 이제 커버가 되는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가족이 따라가는데 만약 임신 상태다 그러면 사보험들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가입을.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거의 갔는데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돼서 출산을 했는데 애가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인큐베이터에서 다 나온 다음에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오더라. 근데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그 남편이 외국에 발령이 나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직전에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상태면은 가서 가입하기도 어렵고 만약 가입이 안 되면 그 병원비를 계산해볼 때 거의 1억이 나더라라고 하고 그냥 남편과의 생이별을 택했던 그런 사연이 주변에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학생 비자로 갔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다니는 기간 동안은 보험에 학교를 통해서 학교 보험에 적용을 받았어요. 매달 뭐 몇십만 원을 내면서 보험을 받았는데 이게 학교를 졸업하면 보험이 끝나요. 근데 제가 그때 5월 달에 졸업하고 그 미국에서 8월에 이제 그 8월에 떠났거든요. 석 달이 비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병원에 가는 게 좀 이게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유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이 병원 그 자기가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예. 굉장히 이 사람에게 많은 그 피폐함을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경험적으로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시코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딱 시코만 봐도 일단 5천만 명이 아예 저기 의료보험에 사각지대에 있고 설령 민간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여러 이유로 가입을 안 받아주거나 가입했는데도 또 여러 이유로 보험금을 안 주는 행포를 엄청 부리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상한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내가 보험금을 안 주는 일만 한 사람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약간의 옛날 질병력 같은 거 말 안 했다.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겠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때 가장 충격적인 건 어쨌든 5천만 명이 아예 보험에 사각지대 있구나. 그러니까 손가락이 2개 잘렸는데도 돈이 없어서 하나는 봉합을 못하고 뭐 이런 살벌한 나라가 되는 건데 지금 점점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하는 대로 가면 의료의 공공성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이 지금 무너지는 방향으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건이 어쨌든 처음으로 안 그래도 너무 영리화돼서 문제였는데 아예 대놓고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자매들과 호혜까지 하면서 특별히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미 병원들 다 영리화되어 있고 재벌 대기업이 다 장악했는데 뭐 그거 하나 생겼다고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제도의 근간이 이렇게 흔들리고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지하게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녹지국제병원 근데 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근데 저번에 한번 부결된 병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제주 싸널병원이라고. 싸널병원. 네. 거기하고 녹지국제병원 좀 다른 데죠. 네. 싸널은 아주 뭐 나쁜 뭐 병원 자본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여기는 녹지국제병원은 어떤 자본인가요?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녹지라는 말은 일단 어감은 좋잖아요. 예, 뭐 일단 녹지병원은 네. 그 중국에 거의 사실은 이제 국영기업과 같은 녹지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 기업이 요번에 허가를 받은 거고요. 투자를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녹지병원이 그러니까 녹지그룹이 지금까지 중국에서든 전 세계 어디서든 병원을 경영해 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열받는데 더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느낌에. 그러니까 예. 이제 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하다가 갑자기 의술로.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영리병원이니까 투자자가 녹지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된 환자들이 중국에서 오는 뭐 피부 성형 환자들을 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 피부 성형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국 의사와 한국 의사가 있을 때 당연히 한국 의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저희 뭐 강남에도 지금 성형외과 가보시면 알지만 간판이 다 중국어로 돼 있죠 요즘에. 안 가봐가지고. 예, 아무튼 전철의 광고는 엄청 하더라고요. 성형 전 후 해가지고. 예.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달라져 있던데요. 예, 뭐 그것은 또 이제 포토샵의 과장 광고라는 소리도 있던데요. 예, 포토샵의 위력도 있고 예. 뭐 아무튼 제 피부 성형 한국이 하여간에 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나 예. 의학적으로나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녹지병원이 피부 성형 중심의 이제 47병상 딸랑 47병상으로 예. 이제 하는 이런 영리병원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의료진이 다 누가 될 것이냐? 당연히 한국인입니다, 다. 예. 한국인이 훨씬 더 그 기술이 좋고 한국인들이 한다고 해야지 중국 그 관광객들이 와서 수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인이 다 진료를 하고 이 병원 경영은 또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녹지그룹은 병원 경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다 국내에서 뭔가 이런 피부 성형 병원을 크게 했던 사람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투자만 녹지가 한 거지 사실은 운영은 다 한국인이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돈만 중국 자본이지 한국에도 최초에 어쨌든 한국형 영리병원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뭐 이
외국인 영리병원 처음에 2003년 2년에 이제 도입 이야기할 때는 외국인들을 위한 뭐 정주 시설 그러니까 저도 했지만 헷갈린 게 처음에 헷갈렸던 게 그냥 국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으로만 영리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반대가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국인 다 채용하고 내국인 경영하고 심지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 요거 좀 제가 더 적극 알려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위험성은 녹지그룹이 지금 여기 한 70% 정도 지분을 갖고 예.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지분을 위에 뭐 어떤 사모펀드라던가 예. 아니면은 이제 내국인한테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투자도 내국인이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규제를 계속 허물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아무리 있고. 규제를 하더라도 이제 대표적으로 사모펀드는 네. 누가 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맥컬리가 지금 뭐 국내 수많은 뭐 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투자하고 있지만 맥커리, 이게 예.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예. 소위 여기 진짜 한국인이 투자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계속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예. 그것은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그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녹지그룹이 이제 허가를 받아놓고 이후에 이 사모펀드한테 이 지분을 넘겼을 때 그 사모펀드가 내국인들로 되어 있는 사모펀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병원은 문제가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기 사업 계획서라든가 예. 이 지분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가 이걸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법을 자기들 허용해 주시면 떳떳하게 공개하면 되는 건데 뭔가 좀 뒤가 캥기는 게 있나 보죠.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업 계획서는 이 네. 경영상의 네. 비밀이라는데 예. 경영상 비밀은 중요하고 사실 이게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부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맥커리 이야기하니까 MBK 파트너스도 생각나고 한국의 아주 사모펀드들의 천국인데요. 그렇죠? 예. 다 보면 이런 뒤에 뭔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 거다라고 다 의심받는 것들인데 근데 이 국제녹지병원이 뭐 무슨 뭐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뭐 한 10개 가까이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제주에서 시작해서 계속 다른 경제자유 늘려나간다 이런 계획도 있나 보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또 약간 다른 측면인데 이제 한국의 이제 기획재정부 예. 이제 앞으로 기재부로 제가 말씀드릴 예. 곳인데 여기는 지금 국민 건강이나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이고요. 지금 투자를 받으면은 만약에 이 병원이 뭐 2천억짜리 병원이다. 그럼 2천억이 투자가 들어와 가지고 경제 지표 2천억이 증가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사모펀드가 됐든지 아니면 예. 무슨 뭐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그런 그룹이 됐든지 일단은 다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2천억짜리 한 10개를 하면은 당연히 2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조 그러면 유치를 해가지고 그게 경제 성장률 뭐 0. 몇 프로라도 그러니까. 인상하면 된다는 거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국민 의료 공공성 전반이 파괴되어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투자 수치만 늘어나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굉장히 진짜 영혼 없는 방금 그 줄기세포 불법 치료하니까 싸늘병원이 뭐 그런 걸 연두대 갖고 예전에 불어대지 않았나요? 거기가 뭐 굉장히 그 싸늘병원 그 자본 이 처음에 의혹도 불어했을 때. 좀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싸늘병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요. 그 한번 싸늘병원을 부결시킨대죠 거기가. 예.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은 이제 그 중국 CSC 예. 기업인데요. 이 CSC는 이제 원래는 차이나 스템셀 컴퍼니 줄임말입니다. 예. 딱 듣는 순간 이름이 오시겠지만 중국 줄기세포 기업입니다. 오. 줄기세포를 아예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름을 CSC는 그대로 놔두고 약자를 바꿨어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이면서 국내에 이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병원을 차리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또 계속 파헤쳤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이 아니라 이제 재작년입니다. 2014년에 이제 8월에 이걸 거의 허용해 줄 것까지 했는데 그랬었죠. 예.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좀 지보 언론인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베이징이랑 북경에 중국에 갔더니 상하이에 갔더니 이 CSC 회장은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이 기업이 이제 거의 부도 상태라는 게 보도가 됐고 막판에는 9월 초에는 아주 우스운 일인데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아일보가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그 제주도에 가서 CSC 그룹 제주도 사무소를 찾아갔더니 제주도 사무소가 폐쇄되고 제주도에 본인들이 건설하겠다고 하는 토지를 매매하려고 내놓은 사실을 발각하면서 복지부가 사실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승인만 해주려고 했던 게 걸렸던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부결됐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도대체 이 정권과 고위 공무원들 도대체 뭘 획책하는 걸까? 그냥 경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냥 그런 맹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네. 그 고소득층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좀 뭐랄까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참여연대 오기 전에 네. 로펌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소득층 고소득층이나 이제 기업하는 네. 분들을 좀 많이 접했는데 이분들은 약간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이거는 공산주의 제도다. 이런 굉장히 강한 생각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박정희 아저씨가 만들었을 텐데.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네.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제도다. 왜냐하면 병원 이용을 자기는 이제 더 고급 병원을 가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리면 국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암센터 이런 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한국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거나 도움 그 충분히 이렇게 누리는 것이 없는데 이제 실제 보험료는 자기 그 수입에 비례해서 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 그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회장도 뭐 얼마 안 내는 걸로 다 나와줬잖아요. 최대로 해봤자 그렇게 엄청난 알죠.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병원 이용을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왜 더 많이 내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불만일 뿐이지만 또 우리나라의 주요 큰 재벌 대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또 보건의료 분야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그 의료 민영화 정책의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먹거리를 던져주고 특혜를 더 주고 한편으로는 이게 무너져도 뭐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지배층 또는 최고 소득층 입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료 안 내고 돈 남겨놨다가 미국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 어떤가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유명한 병원 가면 그냥 생짜로 돈을 다 내나요? 보험 적용 안 된 보험이 없으면 그냥 돈 내는 거죠, 이분들도. 아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게 뭐 휴스턴의 그 MD 앤더슨 같은 이제 암센터. 이건희 회장이 간 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 정말 몇번 갔다 왔었잖아요. 정말 좀 부자 가지고 1% 부자도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막 거기는. 엄청난 의료비를 내면서도 하는 거네요. 예,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뭐 미국에 별장도 있고 예, 미국에 가시면 뭐 차도 뭐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뭐 예.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는 건데 현재 이제 한국의 의료 기술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상당한 수준이라서 예.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 이제 암 시술이라던가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한국 오는 사람들 더 유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의료 이제 국제 의료 특별법 같은 것들도 얼마 전에 통과시키면서 병원을 뭐 그 돈벌이를 더 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료 기술 자체는 지금 한국이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병원을 이용한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기분이 나쁜. 예, 나는 좀 다른 시설에 좀 좋은데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도 이제 서민들도 돈을 좀 모아서 오면 진료를 하니까 그게 이제 속이 상하신 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거기 응급실 복도에 수십 분씩 누워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응급실도 꽉 차가지고 들어가려고 물론 한국의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다만 진입 장벽은 없는 건 확실히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어쨌든 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 외국에 가가지고 진료하는 부분은 약간 별도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좀 들어가서 이 영리병원 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 그 제주도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생기게 될 아마 이 피부 성형 병원은 강남에 있는 이제 피부 성형 병원보다 훨씬 위험한 부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제 이 어떤 약이라든가 처치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물론 지금도 성형이 이제 뭐 다 건강보험 범위 밖이라서 임의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 병원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보건소나 이렇게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뭐 사실 쌍월병원이 하려고 했던 줄기세포 시술이나 유전자 시술이나 아니면 이상한 불법 시술을 했을 때 알아낼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상당히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튼간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료 분야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안전성, 우리가 무슨 뭐 똑같이 평등한 다 같이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픈 사람은 공정에 고쳐주는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 등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마구 듭니다. 우리 그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또 그렇게 원격 의료를 허용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딱 아픈 사람 입장에서 원격 의료 웃기거든요. 의사를 만나야지. 이것도 원격 의료기기도 뭐 사실 재벌 대기업이나 이런 엄청난 데만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화타도 아니고. 네, 예. 그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 뭐 도서 산간 지역 벽지에 있는 뭐 국민들에게 그 병원 이용을 쉽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 넓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잠시 살았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예. 병원 한번 가려면 뭐 차 타고 5시간씩 가야 되고 예. 이런 그 지역들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원격 의료가 일부 지역에서 도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한두 시간 이상 그 병원이 떨어져 있는 지역은 없거든요. 예. 거의. 그래서 그리고 병원 의사가 뭐 화면을 보고 진료한다고 해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결국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료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정부는 굉장히 이게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많이 예, 그러게요. 그 굉장히 홍보를 하고 또 하는 게 결국은 이 원격 의료 장비를 좀 팔아먹으려는 이런 또 그 기계 회사들의 로비가 상당히 저희는 숨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의료 정보 그 제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여할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원격 의료 장비가 또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환자와 그 의사를 연결해주고 또 환자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 그 기계를 좀 시장에서 좀 팔고 또 결국은 이제 통신회사도 이런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많은 통신회사들이 이 건강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SK텔레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그 국민들의 이제 건강 정보나 이 그 신체 상태를 말하자면 그 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전달하고 뭐 이거를 또 일종의 상업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도 뭐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루에 뭐 심박수가 어느 정도 뭐 얼마나 걸어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이것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건강 정보가 통신을 통해서 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국은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재벌들이 우리 국민 건강보험 정보를 알고 되면 다른 재벌 대기업하고 짜가지고 보험 가입 안 할 때 악용하고 막 그런 것도 있겠죠. 또는 맞춤형 보험 상품이라서 뭐 마케팅을 악용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정영준 선생님 직접 의사시고 그러니까 원격 의료 뭐 일면 100번 양보해서 진짜 의사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공공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뭐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거 집집마다 근데 설치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정부가 심지어 그걸 세금으로 그 재벌대기 원격 의료기를 뭐 사준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서 이렇게 배치해준다. 그럴 필요가 아니고 사실은 뭐 프랑스처럼 해갖고 뭐 가까이 있는 병원에 지방 공공의료원이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주치처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런 떼돌 드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일단 지금 접근성 부분에서 매우 좋지만 한국 주치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상담하고 그럴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는 믿고 믿을 만한 어떤 한 선생님하고 원격을 하는 게 아니라 원격을 마구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대형 병원으로 당연히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대형 병원에서 원격 의료는 허가가 돼 있지 않지만 원격 컨설팅이라고 해서 의사 사이의 원격 컨설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많이 드는 네. 게 모 대학에서 이제 뭐 섬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울릉도라든가 이런데 뭐 백령도라든가 이런데 이제 원격 컨설팅 합니다. 그러면 그 원격 컨설팅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곳에 뭐 신경외과 교수님이나 이비인후과 교수님하고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공보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거기 의원에 계신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 보완하는 수준인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면 진료하게 될 때는 과연 누구에게 가게 되고 어떤 쪽에서 이걸 광고 및 의료기기 판매를 해서 사용할지는 뭐 딱 봐도 뻔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기기 중에 삼성에서 랩지노믹스이라고 해서 랩이라고 해서 작은 형태의 혈액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또 거기에 투자를 했군요. 삼성이 이제 지금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의료기기업입니다. 의료기기업.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 뭐 이제 초음파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MRI, CT 이런 까지 개발하려고 하고 CT는 얼마 전에 출시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을 그냥 물건만 잘 만들면 핸드폰처럼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서 이걸 돌려서 어떤 피드백이 돼가지고 제품이 실제 인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뭔가 진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뭐 필립스라든가 지멘스라든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이제 다수의 백색가전 이제 세계 최고 업체들은 다 의료기기 넘어간 상태에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사실상 이거를 당장 시장 출시해가지고 도입하기에는 한국에서 만약에 원격 의료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덩달아 가지고 그런 기기들을 먼저 출시해서 판매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핸드폰으로 치면 그 여기 청취자들께서 과거에 아이폰이 한국에 막 수입 안 못되게 삼성이 막으면서 그동안 이제 이 갤럭시 나오기 전에 햅틱이라고 저는 이제 쓰레기 그 터치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한동안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 국민들이 사실상 그 물건 쓰는 마루타가 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기점으로 이제 기술을 축적을 해가지고 갤럭시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팔아먹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응답하라 그 1988 응답하라 1988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보면 마이마이가 나옵니다. 마이마이. 삼성이 그 마이마이 정말 품질이 최악이었어요. 당시에 소니나 아이아 같은데 훨씬 좋은 카세트 레코드 많았는데, 근데 소니나 아이아보다 삼성 마이마이가 싸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제 소니나 아이아는 관세를 당시에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높여놓고 본인들이 이제 이 국산품 애용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등등에 편승해 가지고는 그걸 기반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국민들한테 시제품을 팔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걸 똑같은 형태를 하려고 하는 게 원격 의료입니다. 이런 의료기기 시제품을 저희 국민들한테 팔고 저희 국민들 대상으로 시험을 해 가지고 국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정 상간벽지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된다면 공공의료기관 같은 거 늘려서 진주의료 폐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가지고 수시로 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 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이나 이런 재벌 대기업에 특혜 주는 돈보다 훨씬 돈이 덜 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좋고. 자, 이거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도 왔는데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민영화 우리 국민 너무 반대하니까 스멜스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아예 의료 민영화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뭐 폐지한다. 뭐 재벌 대기업들의 생명보험회사로 다 가게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분노가 크고 하니까 서비스산업 발전법 듣기에는 무슨 서비스산업 발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김남희 변호사님 요거 완전 황당한 법인 것 같던데요. 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우회법인 것 같은데 요거 그렇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을 너무 많이 언급하니까 반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많이 언급하면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벌써 저는 딱 감이 네. 왔어요. 아 이분이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컨설팅 네. 받았구나. 네, 네. 그 법 설명해 주세요. 난리니까 네. 지금 너무너무.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한 그 시정 연설을 보면 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꼭 들어갑니다. 너무 사랑하시대요. 네, 서비스산업발전법 들어가고 그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게요. 이제 이게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통과 안 시키는 건 국회 직무유기고 뭐 이제 국가 비상사태고 아주 예.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라고 계속 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뭔가 그래서 이 법이 사실 추진을 하게 된 데에는 또 약간의 뒷배경이 있는데요.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워낙 싫어하잖아요. 예. 지금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료 관련된 법을 건드리면 이게 국회에서 아예 통과가 안 되니까 예. 이제 우회적인 방식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의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거는 그래서 그냥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법입니다. 예. 근데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주요 부처 장관들과 또 민간 위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으로 해서 이 서비스산업 발전 그 선진화위원회가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주요 그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예. 이걸 시정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기재부 장관에게 전권을 그렇죠. 줘가지고. 기재부 장관에게 예.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가장 그 중요한 그 권한을 맡기는 건데 이제 서비스 산업의 정의는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범위가 제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교육, 의료, 네, 그렇죠. 뭐 방송, 통신, 뭐 유통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네. 그것들을 기재부 장관이 통제해서 의료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건복지장관 이거 뭐 풀어 이런 규제 풀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걸 서비스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만들면서 이제 워낙 이게 의료민영화 우회법이 아니라고 계속 지적을 했더니 정부가 한때는 보건의료를 좀 뺄 것처럼 여야가 합의할 때 그런 식의 얘기가 좀 흘러나왔는데 그랬었죠. 이제 또 최근에는 그게 완전히 쑥 들어가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추진된 법이기 때문에 의료가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그게 있었다고 저희는 추측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의료를 빼겠다는 얘기는 아예 쑥 들어간 상태고 계속 이제 또 청년 일자리니 미래 뭐 성장 동력이니를 언급하면서 이 법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이 법은 잘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같이 공부 좀 했는데 보니까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나 미명화의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공공성 강한 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 우리 정용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무슨 경제 성장률이나 약간 투자 많이 되는 것만 맹목적으로 노리는 그 집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다른 부처를 아래다 두고 이렇게 심지어는 뭐 점검하고 지시하고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하면 분명히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방송통신처럼 공공성 센 데를 아주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시킬 것이다. 분명하다.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추정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을 열었어요. 여야에서 의료는 빼고 추진하겠다. 의료는 안 된다라고 명문하겠다니까 직접 본인이 무슨 소리냐 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면서 의료를 넣으라고 아예 공개적 입장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의료 민영화를 이 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닥터 정께서도 그래 보신 것인지. 예, 오늘 뭐 정확한 말씀 들었고요. 예. 사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고 의료 민영화법입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저희도 앞으로는 아예 의료 민영화법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법 그러니까 굉장히 어감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의료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통과됐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통과될 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해외 원격 의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다 해외는 들어있지만
또 해외 영리병원으로는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병원들이 해외에다가 영리병원 차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내용들. 예. 물론 이게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제가 문제 좀 많이 했었죠. 많이 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이제는 의료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드리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국제 의료니 아니면 뭐 서비스 산업 발전이니 뭐 아니면 뭐 일자리 창출이니 뭐 선진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꼼수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자리를 70만 개를 창출한다고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기재부가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한 거 보면 이 법이 통과돼도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공식 답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혼용무도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70만 개 일자리가 법 하나 통과돼서 70만 개 일자리 생겼으면 우리나라 벌써 좋아졌죠. 이보세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국민 여러분 정말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주거, 의료 이 세 가지는 공공적으로 합니다. 그걸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정주국인 영국마저 의사를 공무원으로 해놓고 NHS라는 뭐 세계 최고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참여연대는 또 우리 이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정영준 선생님도 오셨는데 의료 국민 건강을 정말 건강권을 정말 바라는 분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스멸스멸 일부 허물었는데 제가 막느나 막았네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 반드시 다시 온상해보기 위해서 오히려 국립의료원 같은 거 더 늘리고 건강보장성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걱정 없이도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 오늘 그 이야기 저 다음 2부 때 할 건데 정말 아직도 저기 정윤 선생님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영역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요. 국민들 그거 열받잖아요. 사실 그거라도 해달라는 건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으세요. 그렇죠? 그분은? 아, 예, 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게 뭔지는 뭐 많이 이야기 앞으로 해야 되지만 제일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민 여러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안 되시잖아요. 간병비. 전 세계 간병비 적용 안 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저희 아프면은 당연히 월급도 못 받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소득을 대체해주는 상병수당이라는 게 없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이 당연지정제랑 이 영리병원이 안 되는 이 시스템으로 이거 버티고 있는데 이거마저 허물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참 큰일 난 일입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손등에 있는 사마귀만 해도 흉한데 건강보험 적용이 얼마 전에 안 돼서 경향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병실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모시고 병원 와보면 5인실, 4인실, 6인실 오라는데 그런 데 꽉 차 있으니까 1, 2인실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데서 한 달에 막 3, 40만 원 나온다니까 막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막 거기서 막 저항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의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신 것도 많고 저희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오늘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정영준 선생님, 김나연 변호사님하고 2부로 건강보험이 또 사상 최대 흑자랍니다. 흑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올린다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나연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니요. 더 의료가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정부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선생님 정윤 선생님도 일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처장님 말씀대로 혼용무도가 딱 맞는 게 이 의료입니다. 뭐 원격, 뭐 서비스 산업, 뭐 국제 의료 이름은 들으면 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저희 국내 내국인들 대상으로 저희 국민들이 진짜 다 돈을 내고 더 많은 의료비 상승, 그다음에 의료 질도 더 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리는 것이라는 거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어려워도 공부를 더 해서라도 우리가 대응하고 또 알고 맞서야 될 부분이 저는 의료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안 아픈 사람 없고요. 아프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대로 고쳐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받지를 않는다든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런 야만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지 않게 해서라도 아픈 사람은 일단은
돈이 없어도 고쳐주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료 공공성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의료 이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제가 2부 준비했는데 곧 며칠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